안녕하세요. 칼 세이건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왜 여기에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달라는 당신의 요청을 받고 관련 자료들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특히 우리는 별의 먼지이며 우주를 통해 인간을 볼 수 있다는 관점에 아주 집중했죠. 네, 저도 그의 대표작인 코스모스나 창백한 푸른 점의 구절들, 그리고 여러 인터뷰 기록들을 다시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의 삶에 대한 평가까지요. 맞아요. 보다 보니까 이분이 왜 단순한 천문학자를 넘어서 우리 시대의 철학자, 심지어 예언가로까지 불리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렇죠. 그가 어떻게 우주라는 그 거대한 캔버스에 인류의 자화상을 그려냈는지 오늘 그 핵심을 한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세이건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유명한 유산 중 하나,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진일지도 모르는 창백한 푸른 점 이야기부터 꺼내야겠네요. 네, 그게 시작으로 딱 좋겠네요. 이 한 장의 사진에 오늘 우리가 나눌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1990년 태양계를 떠나던 보이저 1호가 카메라를 돌려서 찍은 지구의 모습. 네, 60억 킬로미터 밖에서 본 모습이었죠. 그저 희미한 빛의 점 하나에 불과했잖아요. 세이건이 이 사진을 보면서 저 점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했어요. 인류의 모든 역사, 모든 기쁨과 슬픔, 모든 왕과 농부, 모든 성자와 죄인이 전부 다. 네, 전부 바로 저 태양빛 속에 떠다니는 먼지 한 톨 위에서 살았다고요. 이 말을 들으면 뭐랄까 온몸에 전율이 흐르면서 동시에 굉장히 겸손해져요. 바로 그겁니다. 세이건 사상의 출발점은 우주적 관점을 통해 얻는 겸손함이에요. 겸손하며. 네, 그는 인류의 지성사가 위대한 강등의 역사라고 봤습니다. 위대한 강등이요. 좀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이걸 코페르니쿠스부터 시작된 거대한 흐름으로 설명했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었고 네. 이게 1차 강등. 아, 우리 태양도 은하계의 수천억 개 별 중 그냥 평범한 하나일 뿐이고 이게 2차 강등. 네. 그리고 인류가 신의 특별한 창조물이 아닐 수 있다는 다윈의 발견. 이게 3차 강등. 심지어 우리의 이성조차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다는 프로이트의 지장까지요. 아,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인류가 계속해서 우주의 중심에서 변두리로 이렇게 밀려나는 과정이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위대한 강등이 좀 허무주의로 빠질 위험은 없을까요? 어차피 우린 먼지일 뿐인데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오,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세이건은 그 지점을 어떻게 극복하나요? 세이건은 그 강등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진정한 시작이라고 봤죠. 시작이요? 네,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그 오만을 버렸을 때 비로소 우리가 우주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나온 표현이 바로 우리는 별의 먼지가 별을 생각하는 존재라는 말이죠. 그 유명한 말이요. Star stuff contemplating the stars. 정말 시적인 표현인데 이게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는 점이 놀라워요. 전혀 아니죠. 이건 과학적 사실입니다. 사실이요? 네. 우리 몸을 이루는 탄소, 질소, 산소 같은 이런 무거운 원소들은 빅뱅 당시에는 없었어요. 아, 그래요? 전 거대한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으로 만들어져서 그 별이 초신성 폭발을 일으킬 때 우주 공간으로 흩어 뿌려진 것들이거든요. 와, 그 잔해들이 모여서 태양과 지구가 되고 또 생명체가 된 거고요. 그러니 우리는 말 그대로 별의 자녀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에서 밀려난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우주의 일부였고 더 나아가서 우주가 스스로를 인식하고 사유하게 된 통로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와,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그렇죠. 허무주의가 뛰어들 틈이 없는 거죠. 세이건은 이 우주적 연결성이야말로 우리가 서로를 그리고 이 창백한 푸른 점을 소중히 여겨야 할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남겼어요. 100억 개의 은하계를 다 뒤져도 당신과 다른 사람은 찾을 수 없다. 우리는 우주적으로 희귀하고 귀한 존재라는 뜻이군요. 바로 그거죠. 이 우주적 연결성에 대한 깨달음이 결국 우리가 서로와 세상을 대하는 태도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온갖 미신이나 가짜뉴스 같은 헛소리들이 방해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세이건이 악명이 출몰하는 세상의 촛불로서 과학적 사고, 즉 헛소리 탐지 키트를 강조한 이유겠지요. 정확합니다. 그가 보기에 우주가 얼마나 경이로운지 이해하는 것과 그 이해를 방해하는 거짓을 가려내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았어요. 아, 세이건은 과학을 단순한 지식의 집합체가 아니라 세상을 의심하고 질문하며 이해하는 방법론 그 자체로 봤어요. 방법론이요? 네.
그리고 민지주의 사회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 헛소리 탐지 키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 키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일상에서도 아주 유용할 것 같은데요. 아, 물론입니다. 몇 가지 핵심만 꼽자면 첫째, 주장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을 요구하라. 검증 중요하죠. 둘째, 권위자의 말이라고 무조건 믿지 말고 권위의 의문을 제기하라. 셋째, 하나의 가설에만 매달리지 말고 다양한 가설을 함께 고려하라. 그리고 넷째, 네, 내가 믿고 싶은 결론에 맞춰서 증거를 끼워 맞히지 마라. 사실 이건 과학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지적 무기들이죠. 맞아요. 그 차고 안의 용 비유는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아, 그거요. 일상 대화에서도 흔히 볼 수 있잖아요. 근거는 없는데 아무튼 내 말이 맞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요. 그렇죠. 세이건은 이런 비유를 통해서 아주 복잡한 철학적 개념, 그러니까 반증 가능성을 정말 쉽게 설명해냈어요. 맞아요. 내 차고에 불을 뿜는 용이 산다고 주장하는데 그 용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소리도 안 내고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네, 그러면 그게 용이 없는 것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 하하, 그러네요. 검증할 방법이 전혀 없는 주장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과 사이비 과학을 가르는 아주 날카로운 칼날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이비 과학이나 음모론에 쉽게 빠지는 걸까요? 세이건은 그 이유도 분석했나요? 네, 아주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그런 것에 끌리는 이유가 과학이 채워주지 못하는 강렬한 감정적 요구를 그것들이 충족시켜주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감정적 요구라뇨? 예를 들어 나는 뭔가 특별한 진실을 알고 있다는 그런 소속감이라던가 혼란스러운 세상에 대한 명쾌한 설명, 죽음의 두려움에 대한 위안 같은 것들이요. 아, 일리가 있네요. 그래서 그는 과학 교육이 단순히 딱딱한 결론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 과학이 주는 경이로움과 탐구의 즐거움, 즉 방법을 함께 가르쳐야 한다고 평생을 바쳐 역설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주적 관점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연결된 존재인지 깨닫고 과학적 사고방식이라는 촛불로 세상을 밝게 비춰봐야 한다. 네. 그렇다면 그 방법을 사회 전체에 적용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까지 나아간 거군요. 바로 그 지점이 세이건을 위대한 사상가의 반열에 올려놓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 사고방식이 단지 개인의 지적 유희가 아니라 우리가 핵무기처럼 스스로를 파괴할 수 있는 기술을 손에 쥔 시대에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본 거고요. 맞습니다. 그는 과학기술이 가진 그 무서운 양면성을 누구보다 깊이 우려했습니다. 인류를 다른 행성으로 데려다 줄 수 있는 바로 그 로켓 기술이 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되어서 문명을 파괴할 수 있다는 그 현실을 직시했죠. 특히 그가 핵개울이라는 개념을 대중에게 알리는 데 앞장섰던 일화는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였습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면 폭발과 화재로 발생한 그 먼지와 연기가 하늘을 뒤덮어서 햇빛을 차단하고 지구가 급격히 추워져서 전지구적 기근과 문명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론이었죠. 그런데 동료 과학자들이 엄청나게 비판했다고요? 맞아요. 동료 심사, 그러니까 피어 리뷰도 거치지 않은 가설을 대중매체에 먼저 발표하는 건 과학자의 본분을 어기는 거라고 거세게 비판했죠. 군산복합체나 당시 냉전 정책을 지지하던 정치 세력의 공격은 더 심했고요. 그의 과학적 객관성은 물론이고 인격까지 모독하는 수준의 비난을 받았다고 하죠. 그랬죠. 왜 그렇게까지 비판을 감수하면서 서둘렀던 걸까요?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생존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학계의 관례를 따지면서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그 절박함이었죠. 아, 그는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을 누구보다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의 충성은 특정 국가나 민족이 아니라 인류라는 종과 우리가 사는 이 행성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이 말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 묵직한 말이네요. 생존해야 할 의무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낳아준 이 광대하고 오래된 우주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고요. 그 철학이 그의 유일한 소설인 콘택트에 집약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콘택트. 맞아요. 주인공 엘리 에로웨이가 외계 지성과 조우하는 경험은 과학적 탐구의 정점이면서 동시에 지극히 개인적이고 거의 종교적인 체험처럼 그려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를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죠. 네, 그게 핵심이죠. 하지만 그 경험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여기서 세이건이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증명할 수 없는 경이로운 경험은 무의미한가? 그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소설 마지막에는 원주율, 그 파이의 무한한 소수점 자리 속에서 우주적 지성이 심어놓은 질서, 즉 예술가의 서명을 발견하는 암시를 주죠. 외계지성을 넘어선 우주 자체에 내재될 어떤 초월적인 질서에 대한 질문이군요. 이게 세이건이 말한 정보에 입각한 경배와 관련이 있을까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학과 종교 혹은 영성을 대립하는 것으로 보지만 세이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흥미롭네요. 그는 과학을 통해 우주의 법칙과 질서를 알아갈수록 더 큰 경외심을 느끼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보에 입각한 경배입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네, 우주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우러나오는 경외감이죠. 그리고 그 경외감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더 깊은 윤리적 책임감을 부여한다고 봤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미약하고 동시에 얼마나 기적 같은 존재인지 깨닫게 함으로써 말이죠. 오늘 칼 세이건의 자료들을 쭉 따라와 보니 그가 남긴 메시지들이 하나의 거대한 서사로 연결되네요. 그렇죠. 우주적 관점에서 오는 겸손이 우리 모두가 별의 먼지라는 연결성의 자각으로 이어지고 그 소중한 연결을 지키기 위해 과학적 사고라는 촛불이 필요하며 이 모든 것은 결국 이 창백한 푸른 점을 지켜야 할 우리의 책임으로 귀결되는군요. 맞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줌으로써 역설적으로 우리가 발딛고 선 이 땅과 우리 곁의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준 위대한 안내자였습니다. 서로를 더 친절하게 대하고 우리가 아는 유일한 보금자리인 창백한 푸른 점을 아끼고 보존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그의 마지막 말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네, 정말 그렇죠. 경이로움, 겸손, 그리고 책임감. 이 세 단어가 칼 세이건이 우리에게 남긴 나침반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은 결국 우리 자신과 미래를 향하고 있죠. 청취자에게 직접 말하듯 세이건은 이런 희망 섞인 예측을 남겼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무사히 통과하여 우리 아이들과 손자들이 계속해서 위대한 발견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다면 그들은 우리와 매우 비슷하겠지만 우리의 강점은 더 많이, 약점은 더 적게 가진 종이 될 것이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약점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오늘 밤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시는 건 어떨까요?